수험생 여러분,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자, 이제 과정은 지나갔고 우리의 최종 결과, 수능은 여전히 우리 손 안에 남아 있습니다. 구평은 과정일 뿐이죠. 자, 따라서 요 점수에 연연할 필요도 전혀 없겠고, 모든 시험이라는 게 그렇지 않니? 누군가는 내가 만족하는 점수를 받았겠지만 누군가는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점수를 받았을 수도 있죠. 하지만 얘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거친 이유는 단 하나. 올해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봐야 할 최종 결과인 수능에 어떠한 경향을 보여줄 것인가. 그게 바로 우리가 구평을 분석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올해 어떻게 공부해 왔는지, 그리고 이후의 수능까지 어떤 방향으로 공부의 목적을 설정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구평의 분석을 통해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 자, 독서 시험 어땠니? 독서 역시나 6평에서의 그 변화와 마찬가지로 지문 4개가 등장했습니다. 쌤이 빛난 통찰력 기억하지? 자, 요 얘기는 이제 수능에서도 이 기조가 유지될 거라는 얘기고요. 자, 독서는 너희가 시험 보면서도 아마 느꼈을 거야. 어허라, 이거 좀 괜찮은데? 이런 느낌 좀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난이도와는 별개로 정말 중요한 게 뭐였냐면, 올해 수능의 샘플이 이미 작년 2022 예시문항에 등장했었지. 작년 2022 예시문항, 작년 6구평 수능, 그리고 올해의 6평과 그리고 9평. 이 전체에 공통적으로 반영된 특징이 하나 있어. 거기에 우린 주목하셔야 됩니다. 바로 지문으로부터 선지가 변형돼서 구성된 내용들로 선택지가 채워졌다는 거야. 그게 6평에선 보다 더 강화가 됐었죠. 지문의 독해도 어려운데 선지마저도 변형으로 이루어진 추론형의 선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렵지. 이번 9평은 지문의 난도는 좀 떨어졌죠. 지문의 난도가 좀 떨어졌기 때문에 읽기는 수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지금까지와 공통적인 분모와 동일하게 선지의 변형이 이번 시험지에서도 역시나 구성되었다는 거. 거기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왜? 올해 수능의 독서의 핵심은 반드시 선지 변형에서 등장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그러한 문제의 출제 경향과 흐름을 따져봤을 때 역시나 올해의 핵심은 추론과 선지 변형이다 라는 거에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다고 쌤은 이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주목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이번 6평에서도 그랬지만 작년 수능도 그랬다? 작년 수능에서 너희들의 선배들이 시험을 보고 나서 정답을 골랐는데 두 가지였죠. 정답을 고르는데 애매했다는 거야. 답이 안 보였다는 거지. 작년 수능 총평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 수능 총평 선배들이 굉장한 공감을 했었지. 왜냐면 지문을 읽었으면, 수월하게 읽었으면 문제를 당연하게 쉽게 풀어야 되잖아. 그게 지금까지의 특징이었단 말이지. 그런데 작년엔 지문을 수월하게 읽었는데 선제 정답이 눈에 바로 안 보이는 거야. 혹은 정답을 골랐는데 채점을 하니까 나가는 거야. 그래서 재수를 선택한 선배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1호 개정 교육과정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그것 때문에 쌤이 뭐라고 했었던 거니? 그것 때문에 쌤이 6평에서 독서 좀 4개로 늘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야. 왜냐면 1호 개정 교육과정을 바꾼 이유가 바로 이거니까. 단순히 지문의 많은 정보들과 긴 내용들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그냥 찾으라고 구성했었던 기존의 방식과는 완전히 달라지겠다는 평가하는 의지가 이번 시험에서도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핵심은 이거야. 난이도가 쉽다 어렵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평은 과정일 뿐이잖아. 수능에서의 난도 조절, 그리고 수능에서의 문제 풀이의 방식, 거기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겠지. 그 지점에서 역시나 선택지 판단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는 거. 그 부분, 우리가 그러한 선지 구성에 수능 그날까지 계속 익숙해져야 되겠습니다. 자, 개별적인 독서의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 자, 총 이제 4개의 지문이 등장했습니다. 하나씩 봅시다. 독서 방법론. 자, 독서 방법론은 6평에서 너희가 다뤄봤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서 딱 맞닥뜨렸을 거야. 6평보다 월등히 난도가 쉬웠습니다. 이유가 또 있잖아. 6평 때 독서 방법론 기억하니? 거기 나왔었던 보기 문제 기억하니? 거기에 보기 뭐 나와 있었니? 여기 써놨지? 마치 그때 쌤이 그랬다. 마치 여기는 문학 작품이 나온 것과 동일하다고. 그래서 독서와 문학의 융합 지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험에서는 직관적으로 풀 수 있는 일치 불일치 정도로 등장했기 때문에 독서의 난도는 이제 독서 방법론 지문의 난도는 높지 않았지만, 이것도 역시나 우리에게 목표는 수능과 가깝다고 9평이 더 중요하다? 사실 훨씬 더 중요한 건 6평입니다. 우리가 알잖니?
6평이 훨씬 더 다들 주목하는 이유는 6평에서의 경향성이 수능에 보다 더 반영이 되거든. 9평은 형식과 난이도를 조절하는 그런 기능을 또 하기도 하죠. 물론 6, 9평 다 중요하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평이했지만 6평에서는 이 부분도 보기에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난도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 그거는 좀 기억하고 넘어가자. 사회지문. 사회지문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일단 가나지문, 주제통합형에서 절대 너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가와 나는 분명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역시 이 부분은 또 쌤이 해설 강의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자, 가지문과 나지문은 분명히 연결되는 지점이 존재했고 그 지점을 가지고 문항도 출제가 됐습니다. 사회지문인 만큼 중요했던 건 사회의 중요한 패턴. 지문이 흘러가는 패턴이 그대로 구현이 됐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행위의 주체, 인과관계, 그 내용만 파악하면서 읽었더라면 지문의 난도 자체는 어렵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역시나 이제 이 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과관계 중요한 내용들 이렇게 선지가 구성이 됐지만 일치 불일치의 일부의 문항들을 제외하고는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지문의 내용이 변형해서 선지를 구성했다는 거에 우리가 보다 더 주목하고 그 부분을 정복해야 이번 수능에서도 내가 원하는 상위의 등급을 분명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이제 확신합니다. 자, 한번 넘어가고 이 내용들은 해설 강의에서 다뤄보도록 하자. 자, 인문지문 갑시다. 인문지문이 가장 난도가 좀 높았지. 인문지문은 쌤이 현장에서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때도 많이 느끼지만 인문지문이 사실은 정말 고난도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러냐. 대비되는 견해인데 하나의 동일한 개념을 두 개의 견해가 완전히 다른 의미로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서 개념 자체를 아주 세부적으로 쪼갤 때 인문은 난도가 월등히 높아집니다. 우리 6평에서도 느꼈잖아. 6평에서도 인문의 난도가 가장 높았었죠. 자, 그런 것처럼 인문지문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형적인 구조로 나오긴 했지만 지문 독해 안에서도 너희들이 주목해야 되는 개념을 중심으로 한 포인트들이 분명히 존재했고요. 더 중요한 건 왜 대체 인문지문은 어려웠냐라는 거야. 가장 추론형의 선지들이 많이 포진해 있었던 게 바로 인문지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별점을 주는 요소가 이제 독서에서는 이쪽으로 포커스가 살짝 옮겨갔다는 거에 주목해 주자는 거지. 지문 독해가 중요하지 않은 건 절대 아니죠. 선지 판단하기 위해서의 핵심은 지문 독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문 독해의 과정이 선지와 분리되어 있다면 그 지문 독해는 방향이 틀렸다는 거야. 왜냐하면 수능에서의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지를 맞히는 거기 때문이지. 작년 수능과 같이 그런 체감 난이도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식은 지문과 선지를 거리를 멀리 놔두면서 선지 판단에서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게 변별적 요소거든. 그 내용들이 6평과 9평 작년 수능에 그대로 구현됐다는 건 올해 수능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이제 학생들을 판단하는 지점이 될 거라는 거. 그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히나 요 문항들은 해설 강의를 통해서 어떤 식의 추론을 우리에게 요하는지, 이러한 선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선 지문을 어떻게 독해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또 해설 강의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자, 그리고 넘어가서 기술 봅시다. 기술 지문이 좀 길이가 짧았지? 자, 기술. 정보량도 적고 복잡한 과정도 따로 없었습니다. 기술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구성요소, 그 구성요소들의 기능과 역할, 그것이 연결되었을 때 원리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한 패턴이 그대로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전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문학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 자, 좋아. 독서는 이제 쌤이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얘기를 한 것 같고,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연계 비율은 작품 연계가 6평에서 4개가 됐던 거에 비해서 살짝 소폭 하락했지만 이것도 연계율이 대단한 거죠. 그리고 작가 연계 1개가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문학도 역시나 중요한 게 있지. 문학에서의 본래 핵심이 선지 판단이잖아. 원래 다 그래. 그런데 지금까지 워낙 17, 18, 19에서 지문 독해 거의 몰빵하는 식으로 문제를 출제해왔기 때문에 지문 독해가 너무 어렵지 않니? 그냥 그걸 이해만 하고 그 내용들, 그 정보들을 조합만 하더라도 선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문제가 출제가 되어 왔었다는 겁니다. 그건 그때의 시험의 경향인 거야. 시험의 경향이 바뀌었다는 거. 게임의 룰이 바뀌었다고 했잖니? 게임의 룰이 바뀌었으면 우리도 바뀐 룰에 적응을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번 시험에서 1호 개정 교육과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추론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학생들에게 확인하고자 하는 거니까 그 확인하는 방향 자체, 그 확인하고자 하는 방법 자체가 이번 시험에도 구현이 됐고
문학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6평에서의 문학과 9평에서의 문학을 비교한다면 단연코 6평에서의 문학의 방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 자, 문학은 일단 본래 우리가 작품을 읽고 작품과 선지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선지가 훨씬 더 디테일한 게 바로 문학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야. 왜냐면 연결이 딱딱 돼야 되는데 학생들 보면 가끔 독서는 연결이 딱딱 되는데 문학은 연결이 안 돼서 선지 판단이 애매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맞는 말입니다. 문학은 열린 해석이 가능하니까 본래 그게 문학의 속성이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애매하다? 나만 애매하게 느끼는 게 아니야. 다만 정답 선지가 명확할 뿐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올해 단 한 번의 수능이라는 시험을 위해서 단편적으로 보지 말자고. 작년의 9평을 생각해보면 연계 아무리 많이 돼도 다 필요 없다. 비평이 뭐가 나오고 선택지의 개념이 어떻게 구성되냐에 따라서 모두가 알고 있는 그것도 EBS 수특 연계였던 그것도 전문의 연계였던 만흥이라는 작품이 오답률 1위, 2위를 빡빡 때릴 수 있었던 그 능력과 자신감을 평가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를 올해도 겁나게 많이 시켜주는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연계가 많이 되는 것보다 월등히 중요한 것은 이 작품, 얘도 마찬가지야. 독서처럼 이 작품 지문에 대한 이해, 그것을 넘어선 부분이 변별점이 됩니다. 이걸 기반으로 선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냐, 이 선지의 개념어들과 작품의 현상을 연결할 수 있냐, 이것을 이제 평가원적으로, 수능적으로 묻겠다는 거 역시나 문학에서도 분명히 구현될 겁니다. 그리고 올해는 6평에서 보기가 기준들로 활용이 됐었던 것에 비해서 이제 워낙 보기 자체가 친절하게 작품을 해석해주는 그런 틀이 됐기 때문에 아마 너희의 체감 난도는 높지 않았겠지만, 자, 문학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선택지에 대한 판단이라는 거야. 그리고 곡해하면 안 된다. 알 거야 너희들. 쌤이 1월부터 독서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고 작품을 읽어가는 거, 지문을 독해하는 거, 그 개별적이고 엄밀한 독해 방식이 얼마나 천착했는지 너희들 잘 알고 있을 거야. 그런데 그 지점을 벗어나야 궁극적인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지금 9평을 통해서 쌤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좀 알아주시고, 자, 문학도 개별적으로 한번 살펴본다면 이제 너희가 공부했었던 EBS의 작품들이 보입니다. 자, 우선 고전소설. 고전소설은 수능 특강 발췌 바로 이후 부분이 장면으로 등장을 했고요. 당연히 우리가 소설이라는 건 지문, 그 연계된 교재의 지문과는 다른 부분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전반적인 줄거리, 그 다음에 인물 중심으로, 그리고 이 작품에서의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인가. 또 저기 특수공 들었던 학생들 알겠지만 강좌에서 강조했었던 포인트들이 연계가 딱 됐다는 것들. 그래서 역시나 연계가 되더라도 어떤 부분이 수능에서 출제될 만한 부분인가에 보다 더 초점을 맞추면서 너희가 공부를 하시면 문제 없겠습니다. 자, 현대소설과 시나리오. 쌤이 이 수능을 준비하는, 문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틀이 되는 학년도는 언제라고 했니? 17학년도입니다. 기억하니? 17학년도의 문학을 반드시 참고하라는 얘기를 강의에서 한 20번 이상 했을 거야. 자, 17학년도에 나왔었던 역시 현대소설 시나리오 갈래복합, 그것도 동일한 갯마을, 그리고 그것을 이제 시나리오화한 작품. 이게 작년에 전우치전 동일하게 나왔었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의 모티프, 하나의 주제, 유사한 주제, 이걸 가지고 두 개의 다른 갈래로 비교하는 거, 이게 바로 1호 개정교육과정의 핵심적인 문학의 특징, 상호 텍스트성이죠. 그래서 동일한 것을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겠다. 역시나 9평에도 등장을 했습니다. 자, 현대시는 종가와 노래와 이야기 나와 있는데 이제 이 부분도 마찬가지. 항상 어디서 작품을 읽을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추려고 했었냐면 특히나 현대시 고전시가에서 대상, 그 대상의 속성을 설명하는 3가지의 방법들. 자, 거기에 추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 이번 6평의 현대시에서도 쌤이 가장 강조했던 지점은 바로 화자의 태도였습니다. 화자의 태도를 통해서 대상에 대한 속성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거든. 그 부분이 이번 시험에도 정답 선지로도 나왔고요. 시를 읽을 때 이런 부분들에 주목해라라는 것이 역시나 이번 평가원 시험에서도 전형적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잘 읽어오고 공부해왔던 방식대로 시를 읽고, 다만 선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이제 마지막 실전에서는 그 감각을 키우는 거에 보다 더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겠어.
쌤도 그래서 파이널 강좌에서는 가장 지금 신경 쓰고 있고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이 바로 이제는 선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실전 감각이거든. 자, 고전시가도 허난설원의 규원갑니다. 선지가 약간 까다로운 부분들도 있었고, 자, 34번 문항 아마도 가장 좀 어렵지 않았을까. 자, 34번의 보기는 수특과는 전혀 다른 해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얘기했잖아. 보기라는 것이 어떤 것이 나오냐에 따라서 이 작품에서의 중요한 부분도 묘하게 달라지고 이 작품 자체가 완전히 180도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도 심지어는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보기, 그것의 기준이다라는 거. 자, 그랬을 때 학생들은 확실하게 그걸 어렵게 느낀단 말이야. 내가 기존에 공부를 해왔던 관성과 내가 기존에 공부해왔었던 그 작품의 개념의 어휘의 범주를 벗어나는 순간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공부하면 오히려 시험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시험에서는 다각적인 분석을 당연히 요합니다. 내신도 아니고 누가 이 작품을 알고 온다고 해서 그 작품의 문제를 맞힐 수 있게 해주지 않는다는 거야, 절대로. 그래서 수능적으로 문학의 해설에서도 역시나 우리가 해설 강의에서 자세한 얘기들은 좀 더 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또 교재 알잖아. 교재의 그 분석 내용들이 역시나 중요하게 선지로 등장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해설 강의에서 보도록 하겠고 이제 선택 과목으로 한번 넘어갑시다. 자, 화법과 장문. 화법과 장문은 뭐 너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기존에 나오던 지문의 내용들, 담화 유형들, 그 다음에 뭐 장문의 종류들 여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구성이 됐고요. 자, 화작에서의 핵심은 하나죠. 전략입니다. 화작만큼 우리가 문제풀이의 과정에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이 문항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과목이 없습니다. 국어는 얼마나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데, 국어는 굉장히 복합적으로 사고를 해야 되는데 화작도 뭐 복합 사고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화작은 그럼에도 우리가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반복적인 유형으로 출제되고 있다는 거. 그 부분을 너희가 놓치지 않는다면 화작에서는 원하는 점수를 분명히 얻을 수 있을 거야. 약간의 지문의 길이가 길고 조금은 까다로운 문항들도 있었는데 우리가 또 이제 어려웠던 문항들은 해설 강의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자. 자,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는 이제 언어, 매체. 약간의 난도를 조절하려고 한 그런 이제 노력은 약간 보입니다. 자, 언어도 이제 너희가 가장 중요하게 암기했었던 개념들이 나왔는데 뭐 중세 국어가 나왔다 안 나왔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6평에 안 나왔으니까 9평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나와줬습니다. 자, 너희가 이런 평가원 시험을 통해서 부족한 문법의 영역 당연히 존재하죠. 지금 아직 9월이다. 아직 수능까지 너희들은 뭘 더 해야 된다? 반복하셔야 됩니다. 반복하고 나에게 부족한 개념들을 확인하는 게 우리의 평가원 시험의 목적이었잖아. 그래서 그 개념을 확인했다면 걱정할 것이 아니라 바로 가셔서 반복하시면 됩니다. 수능에서 원하는 점수를 받았던 너희들의 많은 선배들은 다들 반복 없이 그 점수를 받은 사람은 없어. 그래서 확인했다면 반복하시고 부족한 것을 찾았다면 반복하시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체. 자, 매체도 역시나 화작과 가장 유사하게 전략적인 문제풀이가 가능한 유형인데 왜냐하면 역시나 등장하는 지문의 특징들과 그리고 그 지문을 통해서 물어보고자 하는 요소와 개념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도 우리가 어떤 부분이 반복되는지 해설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평 시험을 보느라 정말 고생도 많았고 이제 수능이 다가온다는 어떤 심리적인 압박들도 있을 텐데 자, 괜찮아. 알잖아. 우리 이순신 장군님께서 뭐라고 하셨니? 신에겐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수능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의 수능을 우리가 철저하고 완전하게 대비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는 어떤 부분, 나의 보완점은 대체 무엇이고 그러한 보완점을 보완하면서 내가 원하는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가. 거기에 조금 더 계획적이고 그리고 그러한 설계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실천해 나가면 분명히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꼭 해줘야 되는 게 있어. 뭘까? 자, 쌤이 지금 찍은 게 총평이지. 쌤도 총평을 찍었잖니? 너희들도 총평하셔야 됩니다. 찍진 않아도 괜찮아. 하지만 쓰셔야 됩니다. 자, 너희들의 연습장에 스스로의 총평을 쓰는 거야. 내가 구평 시험을 보면서 느꼈던 모든 것들 있죠. 기억나는 대로 다 적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부분에서 막혔는지, 나는 막혔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그 문항을 해결했는지, 예를 들어 별표를 치고 넘어갔거나 아니면 거기서 계속 고민하다가 시간을 좀 버렸거나 시간을 버렸을 때 시간이 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나는 시험에서는 시간 운용을 어떻게 했었는가, 시간 분배부터
고난도의 문제를 만났을 때 나의 태도부터, 그리고 현대시와 현대소설 채점해봐서 알잖아. 내가 어떤 중요한 부분들을 놓쳤는가? 이런 부분들을 빠짐없이 사고의 과정을 기록하셔야 됩니다. 그 사고의 과정을 교정해야 너희들이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거든. 점수는 결과일 뿐, 그 결과를 만들어낸 아주 세밀한 과정들이 존재합니다.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복기하고 그 부분을 교정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6평과 9평을 대하는 가장 올바른 자세야. 그래서 그 부분들 너희들 확인하시고 그것을 교정해 나가면서 우리 반드시 원하는 점수를 받는 그날까지 열심히 한번 공부해보자.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해설 강의에서 보자.